옛날 아주 먼 옛날 햇살 따스한 만포의 언덕배기 아래 아이 낳기로 유명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다산댁이라 정겹게 불렀습니다. 다산댁은 해맑은 미소와 맑은 눈을 가진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억척스럽고 따뜻한 마음씨는 온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산댁은 슬하에 6 아들을 두었는데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고 다산댁의 잉태 기운이 어찌나 강한지 막내가 젖을 뗄 때쯤이면 어김없이 새 생명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6 아들은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희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다산댁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산댁의 복 많음을 임무와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고생을 짐작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그 누구보다 좋았고 아이들 형제 또한 끈끈했지만 집안 살림은 늘 팍팍했습니다. 입이 6이나 되니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입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텅 빈 쌀독을 볼 때마다 다산댁의 마음은 수검댕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듯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땀 흘려 가꾼 곡식마저 흉년으로 턱없이 부족하자 다산댁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어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웬 늑수그레한 중매쟁이 할멈이 다산댁 집 앞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쓴 중매 할멈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밖에 없는 집의 중매라니 다산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니, 중매 할멈이라니. 우리 집은 지금 혼담 같은 거 논할 때가 아닌데요. 혹시 댁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중매는 돈 많은 집에서나 하는 건 줄 알았기에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이고, 다산댁, 내 헛걸음은 안 한다오. 저 건너 마을 만석군 부잣집 영감님 소문은 들었겠지? 돈은 많다만 아직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속이 타들어 간다더구먼. 중매 할멈의 눈은 기름을 발라놓은 듯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음흉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산댁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식 없는 부인은 빽만 믿고 첩도 못 들이게 하면서 뒤로는 시바지를 찾는 눈치더라. 어쩌다 그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조건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팔도를 넉 달이나 돌아다녀도 감감무소식이래. 그러다 다산댁 소문을 듣고 나를 보낸 게지. 다산댁만큼 아이 잘 낳는 여자는 없을 거라면서 말이여. 시바지라는 말에 다산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니, 시바지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도 있고 자식도 여럿 딸린 몸인데 어찌 그런. 다산댁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만도 못한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중매 할멈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하지만 중매 할멈이 제시한 조건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을 낳아만 주면 밭 7마지기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논 7마지기. 그 말은 가난에 지친 다산댁의 귓가에 뇌성병력처럼 울렸습니다. 엄청난 보상에 다산댁은 처음처럼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릿고개의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다산댁에게 논 7마지기는 꿈에서나 나올 법한 거액의 재산이었습니다. 당장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다산댁에게 중매할멈은 자신이 나루터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테니 밤이 깊어지기 전에 결정해서 알려달라며 뒤뚱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중매할멈이 사라진 뒤에도 다산댁은 멍하니 서서 논 7마지기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다산댁 집 지붕 위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다산댁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차가운 온기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6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논 7마지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끈적한 엿처럼 달콤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논 7마지기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 땅만 있다면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댁의 눈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삐쩍 마른 아이들의 팔다리가 자꾸만 밟혔습니다. 아이들의 앙상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에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어쩌다 이런 망측한 제안이 나한테까지 굴러온 건지. 다산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영감의 시선이 마치 목덜미를 간지리는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논 7마지기라는 달콤한 보상이 걸린 추악한 거래? 그것은 다산댁에게 절망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산댁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달빛은 싸늘하게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멍석에 기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별도 그녀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밭에서 콩을 매던 다산댁의 남편이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끙끙 앓던 속마음을 털어놓듯 오전에 중매할멈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순박한 남편은 탁배기 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글 공부라도 시킬 수 있다면 소원이 없으련만 내가 무능한 탓에 당신만 고생시키는구려. 미안하오. 남편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아픈 마음을 보듬으며 밤늦도록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그들의 슬픔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 울음소리도 들려오기 전 다산댁은 굳게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다산댁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대문 앞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다산댁은 애써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매할멈은 부채를 붙이며 다산댁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어서. 중매할멈을 따라 도착한 부잣집 영감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했습니다. 높다란 소들대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자 왠지 모를 위압감이 다산댁을 짓눌렀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눈초리로 다산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굳게 담은 입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다산댁은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만 건강하게 낳아주면 되는 거요. 집안 어른께서 약조하신 보상은 걱정할 필요 없소. 안방마님의 목소리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명령처럼 단호했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다산댁은 후원 별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단순한 중매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안주인은 의심 많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산댁이 딴 마음을 먹거나 혹시라도 영감의 아이를 빌미로 딴 꿍꿍이를 꾸밀까 염려하여 중매 할멈에게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다산댁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엄명이었습니다. 결국 다산댁은 부잣집 별채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별채는 것만 번지르르 했을 뿐 다산댁에게는 금치를 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뜻밖의 갇힌 생활에 다산댁은 울적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별채는 생각보다 넓고 화려했지만 다산댁에게는 그저 답답한 새장과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씨바지를 들였다는 헛소문이라도 날까 봐 안방마님은 다산댁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다산댁은 담장 너머 낯선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과 드넓은 들판은 그저 그림 속 풍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갇힌 새처럼 답답한 마음에 다산댁은 밤마다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죄인의 삶이 이런 걸까?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남편이랑 아이들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는지. 다산댁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남편과 6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과연 이 길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절망, 죄책감과 책임감 등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다산댁에게는 마치 1년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부잣집 영감은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지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산댁은 마치 유령처럼 별채에 갇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냈습니다.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안방에 불려갔던 중매 할멈이 허둥지둥 다산댁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다산댁. 드디어 때가 왔나보오. 자, 저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오. 중매 할멈의 얼굴은 흥분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예. 때가 왔다고요? 드디어 부잣집 영감이 다산댁과 합방할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지금 당장 서둘러 준비하라는 안방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어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산댁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하게 데워진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묘한 긴장감이 다산댁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곧 닥쳐올 운명의 그림자처럼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속에 몸을 담갔지만 쉽사리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채비가 끝나고 해가 완전히 뉘엿뉘엿질 무렵 중매 할멈은 별채에 간단한 술상을 차려놓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산댁은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초조하게 손톱만 물어뜯으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곧 헛기침 소리와 함께 도포 자락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드디어 부잣집 영감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밀려드는 수치심에 다산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다산댁은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산댁의 숨소리와 영감의 헛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스럭거리는 옷소리와 함께 영감이 거사를 치르기 위해 옷을 벗는 듯 했습니다. 잔뜩 긴장한 다산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고 곧 영감의 손이 다산댁의 옷고름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감의 거친 숨소리는 더욱 크게 울렸고 다산댁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영감님, 손이 왜 이리 차가우십니까? 다산댁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영감의 몸은 마치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가냘픈 팔다리는 듬직한 남편의 팔뚝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체온에 익숙해져 있던 다산댁은 영감의 차갑고 메마른 감촉에 낯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를 치르려는 영감의 볼품없는 실체를 마주한 다산댁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나 허약해 보이는지 남편과 비교하면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처럼 몹시 왜소해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영감은 힘없이 낑낑대더니 이내 나가떨어져 버렸습니다. 잔뜩 긴장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허무한 하룻밤이 지나간 것에 다산댁은 속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당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후 닷새 간격으로 영감은 꼬박꼬박 별채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는 시간을 중매 할멈과 한방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 어느덧 둘은 미운정 고운정이 든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모. 다산댁은 어느새 중매 할멈을 친근하게 지모라고 부르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감과의 은밀한 속사정까지 털어놓자 중매 할멈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내가 모를 줄 알고? 딱 보니 밤일 제대로 못하는 영감탱이구먼. 역시 문제는 영감이었어. 중매 할멈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산댁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큰일 났어. 이러다 아들을 못 낳으면 헛고생만 하고 논 7마지기는 물 건너가는 거고 나도 속의 수수료로 받기로 한 논 1마지기를 못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이거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니까. 한참을 낄낄거리던 중매 할멈이 갑자기 정색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그럼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다가는 아이는커녕 안방마님한테 쫓겨날지도 몰라요. 다산댁은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중매 할멈에게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이판사판에 딱 한 번만 위험한 도박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러자 중매 할멈이 은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후 중매 할멈은 다산댁의 귓가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중매 할멈의 말을 들을수록 다산댁의 눈은 점점 커졌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매 할멈의 제안은 분명 위험했지만 다산댁에게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영감과 안방마님이 보리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날 밤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 별채의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낯선 그림자가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림자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온 그림자를 맞이한 다산댁은 손만 잡아봐도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다산댁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익숙한 남편의 채취에 다산댁은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여보,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가 남편이라는 작자가 당신이 객지에서 모진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켜만 보고 있으려니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아서 밤잠을 설쳤소. 중매 할멈한테 자초지종은 대충 전해 들었소. 근데 정말 이래도 괜찮겠소? 혹시라도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텐데. 남편의 목소리는 격정과 걱정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서방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논 7마지기 때문에 그 험한 꼴을 다 겪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면 억울해서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영감탱이 씨로는 애 못 가져요. 가망도 없는 일, 그 영감이랑 의미 없는 잠자리 계속하게 놔두실 거예요, 서방님. 다산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두 눈은 강렬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했습니다. 알겠소. 알겠어. 그동안 당신 혼자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을까. 내가 당신 뜻대로 따르리다. 이후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그동안 그리워했던 감정이 격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은 다산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다산댁 역시 남편을 힘껏 끌어안으며 그간 억눌렀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애틋한 재회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세 사람의 은밀한 밤은 점점 뜨거워져 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다 부끄럽구먼. 저 부부 금슬은 알아줘야 혀, 아주 그냥 찰떡이구먼, 찰떡이야. 저 정도 열렬함이면 틀림없이 덜컥 임신할 게 뻔해. 중매 할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민망하네. 즉, 역시 보통 부부 사이가 아니라니까. 저렇게 뜨거운데 당연히 아기가 생기겠지. 중매 할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논 한마지기는 제 손에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밤이 깊어갔고 10달 후 다산댁은 마침내 건강한 사내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은 세상이 떠나가라 기뻐했고 안방마님 또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던 논과 보상을 다산댁과 중매 할멈에게 넉넉히 내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 원래 이런 뒷거래는 입 밖에 내는 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요. 하지만 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니니 염려 마시오. 그러니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가서도 입 밖에 벙긋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요. 괜히 내 마음 바뀌게 할 일은 만들지 마시오. 안방마님에게 비밀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논과 보따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다산댁은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과 뜨겁게 포옹하며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중매 할멈은 종종 다산댁 부부를 찾아와 따뜻한 밥을 얻어먹으며 정을 나누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중매 할멈은 논 한마지기 덕분에 넉넉해진 살림에 어깨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이후 다산댁과 가족들은 논 7마지기를 미천 삼아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마침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가끔 영감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을 친아들을 그리워했지만 가난한 제 자식으로 사느니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거라며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부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묻은 채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품은 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고 영감의 귀한 아들로 둔갑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심성이 착하고 인품 또한 훌륭하여 영감의 깊은 신임을 받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영감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지만 마냥 오냐오냐하며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기계를 키워주고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몸은 허약하고 밤일은 시원찮았지만 알고 보면 영감은 이 고을 제일 가는 갑부인데다가 성격 또한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욕심내기보다는 풍류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던 영감은 여러 명의 믿음직한 집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이 가진 사업들을 알아서 관리하도록 맡겨두었습니다. 집사들이 알아서 사업을 굴리되 이익만 잘 챙겨오라고 지시한 후 자신은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겼습니다. 영감은 시와 술을 벗삼아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만끽했습니다. 논밭 농사는 꼼꼼한 집사에게, 건어물 도매는 발 넓은 집사에게, 그리고 젓갈 도매는 눈치 빠른 집사에게 각각 맡겨놓았습니다. 심지어 영감은 안방마님 몰래 숨겨둔 첩에게 꽤 큰 규모의 주막까지 운영하도록 은밀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산댁과의 은밀한 거래 이후 꽉 막혔던 안방마님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몰래 첩에게 거처까지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박물전은 일찌감치 아들에게 물려주고 경영을 맡겼습니다. 영감은 아들에게 박물전을 맡겨 사업 수완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상반기 결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사들은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장부를 들고 첩이 운영하는 고급 주막에 모여 영감 앞에서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풍년이 예상됩니다. 나으리. 농사를 책임지는 집사는 풍년을 예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반기 이윤이 짭짤합니다요. 나으리. 건어물 도매 집사는 제법 짭짤한 상반기 이익을 자랑했고 젓갈 도매 집사 역시 질세라 흑자 보고를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 웃고 떠들며 각자 맡은 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유독 박물전을 운영하는 영감의 아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청나라 상선과의 거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물 창고의 전기 소독을 깜빡하는 바람에 쌓아둔 물건에 좀벌레가 끌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죄송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모두 제 부덕한 탓입니다. 아들의 보고에 옆에 있던 집사들과 첩은 비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이 녀석아, 고개를 번쩍 들어라. 네가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잘 들어두거라. 예로부터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라고 했고 장사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이번 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한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기운 내거라. 너는 잘못을 솔직하게 고했으니 그걸로 된 것이다. 그리고 딴 집사들도 명심해라. 이윤을 많이 남겨 흑자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니라. 영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나으리 화끈하신 성격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까. 첩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영감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후 흥겨운 술 파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영감은 아끼는 귀한 술들을 아낌없이 꺼내 술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시켜 향긋한 매실주, 빛깔이 고운 인삼주, 귀한 약재를 넣어 정성껏 빚은 약주 등 진귀한 술들이 줄지어 탁상 위로 올려졌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상반기 결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술잔이 한두 순배 돌자 분위기는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영감의 집사들과 첩은 영감의 술잔이 빌 때마다 아첨하는 말들을 쏟아내며 술잔을 채워주기 바빴습니다. 영감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요. 그들은 앞다투어 영감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영감은 듣기 좋은 칭찬에 기분이 흡족해져 연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잔을 입에도 대지 않던 아들은 흥겨워하는 집사들과 첩을 묵묵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무렵 영감의 고을에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악덕 현감이 새로 부임해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그의 악행은 부임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감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영감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 현감 자리를 돈으로 산 탓에 텅 비어버린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갖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여 돈을 뜯어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고을 현감의 명령을 함부로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영감은 현감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재산을 헐값에 팔아 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고 영감의 얼굴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현감의 횡포는 갈수록 돌을 더해갔습니다. 급기야 현감은 영감에게 젓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사촌에게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영감은 부당한 요구에 맞서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현감은 비웃으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 이놈, 내가 탐하는 것은 내 재물이 아니다. 바로 내 놈의 목숨이니라. 내 경고를 무시하고서 무사할 성시푸냐. 결국 현감의 협박을 거절한 지 닷새 만에 영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영감은 절망에 빠진 채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절망감이 그의 짓눌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계절은 덧없이 2번이나 바뀌고 세상과 단절된 채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던 영감은 아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 문을 나선 영감을 맞이한 것은 거짓말처럼 폭삭 망해버린 그의 사업장들이었습니다. 영감이 감옥에 갇히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딴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안 사람은 영감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짐 보따리를 싸 친정으로 도망쳐버린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애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첩은 간사하게도 벌써 악덕 현감에게 아양을 떨어 그의 새 첩실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집사는 영감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기름진 논밭을 모조리 팔아 재배를 불리고 종적을 감춰버렸고 다른 집사들과 젓갈 도매상 집사 역시 젓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을 헐값에 현감에게 넘겨버리고 야반도주해버렸습니다. 한때 온 고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고을 제1의 갑부 영감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들 홍의가 아버지 영감을 감옥에서 빼내오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잠시 사업에 소홀했던 사이 간악한 심보를 가진 집사들과 첩은 제 살 길을 찾아 야반도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허탈한 웃음을 힘없이 지었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덧없다. 덧없어. 사람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그 녀석들 내 앞에서 온갖 충성을 맹세하고 아첨을 떨더니만
죄다 배신하고 떠나다니. 이제 내 곁에 남은 것은 오직 너 하나뿐이구나. 영감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힘없이 중얼거리며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만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상념에 잠겨 괴로워하던 영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들 홍이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주무시지 않고 웬일이십니까? 아버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귀한 물건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아직도 건재하십니다. 여전히 이 고을 제1의 부자이십니다. 지금은 잠시원님의 눈을 피해 몰락한 것처럼 위장하고 계실 뿐입니다. 제가 가져온 장부를 한번 펼쳐서 봐주시겠습니까? 아버님. 여기 아버님께서 옥에 갇혀 계셨던 지난 2년간 제가 밤낮으로 땀 흘려 읽어온 박물전의 순이익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액수가 자그마치 뿐만 아니라 젓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에서 몰래 빼돌려 숨겨두었던 막대한 이문 역시 제가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 꼼꼼하게 챙겨두었으니 현감에게 강제로 빼앗긴 사업장들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빈 껍데기일 뿐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노른자 사업과 거래처들은 이미 제가 따로 빼돌려 안전하게 확보해 두었으니 걱정은 씻어버리십시오. 아버님. 아들의 믿음직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영감의 캄캄한 절망 속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아들아, 정말이냐? 첩에게 빼앗긴 고급 주막 역시 제가 반드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아버님. 그 간악한 첩이 아버님께는 쥐꼬리만큼만 보고하고 뒤로는 질 나쁜 싸구려 술의 향료만 잔뜩 섞은 청주를 귀한 술이라고 속여 폭리를 취해온 사실을 제가 모를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버님께서 옥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계실 때 고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괴질이 한번 크게 돌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괴질의 원인이 바로 첩의 주막에서 몰래 팔던 싸구려 술 때문이라는 흉흉한 소문을 이미 제가 미리 고을 전체에 퍼뜨려 두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입담 좋기로 소문난 이야기꾼들을 이미 매수해 두었으니 아마도 소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겁니다. 조만간 첩의 주막은 괴질의 진원지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제 아무리 악독한 현감의 첩이라고 할지라도 조정에서까지 심각하게 여기는 괴질의 진원지를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을 테니 첩은 꼼짝없이 관아에 붙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게 될 겁니다. 조만간 나머지 도망친 간신배 같은 집사 녀석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 또한 빈틈없이 취할 것이니 부디 아버님께서는 이제 모든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건강부터 챙기시는 데만 힘쓰십시오. 아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듯한 치밀한 계획은 완벽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의 기특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영감은 감격에 북받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감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잇지 못한 채 말없이 아들의 넓고 듬직한 등을 두드려주며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보필하며 아버지의 사업 재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 도왔고 아버지의 재산을 꿀꺽 삼키고 도망쳤던 간악한 집사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아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영감은 잃었던 기력을 되찾았고 그 이듬해 악덕 현감의 끊임없는 탐욕과 악랄한 수탈을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선 고을 사람들의 정의로운 외침 덕분에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에 의해 악덕 현감은 파면당해 고을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고, 영감은 마침내 고을 제1의 갑부 자리를 되찾으며 너끈히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영감은 이후로도 아들과 함께 번성하는 사업을 굳건히 꾸려나가며 아들이 어여쁜 배필을 맞이하여 혼이 나는 날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햇살 따스한 만포의 언덕배기 아래 아이 낳기로 유명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다산댁이라 정겹게 불렀습니다. 다산댁은 해맑은 미소와 맑은 눈을 가진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억척스럽고 따뜻한 마음씨는 온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산댁은 슬하에 6 아들을 두었는데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고 다산댁의 잉태 기운이 어찌나 강한지 막내가 젖을 뗄 때쯤이면 어김없이 새 생명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6 아들은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희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다산댁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산댁의 복 많음을 임모아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고생을 짐작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그 누구보다 좋았고 아이들 형제 또한 끈끈했지만 집안 살림은 늘 팍팍했습니다. 입이 6이나 되니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입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텅 빈 쌀독을 볼 때마다 다산댁의 마음은 숯검댕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듯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땀 흘려 가꾼 곡식마저 흉년으로 턱없이 부족하자 다산댁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웬 늑수구레한 중매쟁이 할멈이 다산댁 집 앞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낡은 삿갓을 푹 눌러 쓴 중매 할멈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밖에 없는 집의 중매라니 다산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니, 중매 할멈이라니. 우리 집은 지금 혼담 같은 거 논할 때가 아닌데요. 혹시 댁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중매는 돈 많은 집에서나 하는 건 줄 알았기에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이고, 다산댁, 내 헛걸음은 안 한다오. 저 건너 마을 만석군 부잣집 영감님 소문은 들었겠지? 돈은 많다만 아직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속이 타들어 간다더구먼. 중매 할멈의 눈은 기름을 발라놓은 듯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음흉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산댁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식 없는 부인은 빽만 믿고 첩도 못 들이게 하면서 뒤로는 씨바지를 찾는 눈치더라. 어쩌다 그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조건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팔도를 넉 달이나 돌아다녀도 감감무소식이래. 그러다 다산댁 소문을 듣고 나를 보낸 게지. 다산댁만큼 아이 잘 낳는 여자는 없을 거라면서 말이여. 씨바지라는 말에 다산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니, 씨바지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도 있고 자식도 여럿 딸린 몸인데 어찌 그런... 다산댁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만도 못한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중매 할멈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하지만 중매 할멈이 제시한 조건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을 낳아만 주면 밭 7마지기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논 7마지기. 그 말은 가난에 지친 다산댁의 귓가에 뇌성병력처럼 울렸습니다. 엄청난 보상에 다산댁은 처음처럼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릿고개의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다산댁에게 논 7마지기는 꿈에서나 나올 법한 거액의 재산이었습니다. 당장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다산댁에게 중매 할멈은 자신이 나루터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테니 밤이 깊어지기 전에 결정해서 알려달라며 뒤뚱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중매 할멈이 사라진 뒤에도 다산댁은 멍하니 서서 논 7마지기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다산댁 집 지붕 위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다산댁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차가운 온기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6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논 7마지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끈적한 엿처럼 달콤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논 7마지기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 땅만 있다면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댁의 눈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삐쩍 마른 아이들의 팔다리가 자꾸만 밟혔습니다. 아이들의 앙상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에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어쩌다 이런 망측한 제안이 나한테까지 굴러온 건지. 다산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영감의 시선이 마치 목덜미를 간지리는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논 7마지기라는 달콤한 보상이 걸린 추악한 거래. 그것은 다산댁에게 절망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산댁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달빛은 싸늘하게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멍석에 기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별도 그녀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밭에서 콩을 매던 다산댁의 남편이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끙끙 앓던 속마음을 털어놓듯 오전에 중매 할멈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순박한 남편은 탁배기 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글 공부라도 시킬 수 있다며. 소원이 없으련만. 내가 무능한 탓에 당신만 고생시키는구려. 미안하오. 남편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아픈 마음을 보듬으며 밤늦도록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차가운 달빛만이 그들의 슬픔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 울음소리도 들려오기 전 다산댁은 굳게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남편은 다산댁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대문 앞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다산댁은 애써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매 할멈은 부채를 붙이며 다산댁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갑시다. 어서. 중매 할멈을 따라 도착한 부잣집 영감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으리으리했습니다. 높다란 소들대문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자 왠지 모를 위압감이 다산댁을 짓눌렀습니다. 부인은 차가운 눈초리로 다산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굳게 담은 입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다산댁은 죄인이라도 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만 건강하게 낳아주면 되는 거요. 집안 어른께서 약조하신 보상은 걱정할 필요 없소. 안방마님의 목소리는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명령처럼 단호했고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다산댁은 후원 별채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단순한 중매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부잣집 안주인은 의심 많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산댁이 딴 마음을 먹거나 혹시라도 영감의 아이를 빌미로 딴 꿍꿍이를 꾸밀까 염려하여 중매 할멈에게 철저한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다산댁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외부 사람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엄명이었습니다. 결국 다산댁은 부잣집 별채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별채는 것만 번지르르 했을 뿐 다산댁에게는 금치를 한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뜻밖의 갇힌 생활에 다산댁은 울적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별채는 생각보다 넓고 화려했지만 다산댁에게는 그저 답답한 새장과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씨바지를 들였다는 헛소문이라도 날까봐 안방마님은 다산댁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다산댁은 담장 너머 낯선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과 드넓은 들판은 그저 그림 속 풍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갇힌 새처럼 답답한 마음에 다산댁은 밤마다 눈물로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말로만 듣던 죄인의 삶이 이런 걸까?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리 남편이랑 아이들은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는지. 다산댁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남편과 6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과연 이 길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절망, 죄책감과 책임감 등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다산댁에게는 마치 1년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부잣집 영감은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지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산댁은 마치 유령처럼 별채에 갇혀 하루하루를 무료하게 보냈습니다.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안방에 불려갔던 중매 할멈이 허둥지둥 다산댁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다산댁. 드디어 때가 왔나 보오. 자, 저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오. 중매 할멈의 얼굴은 흥분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예. 때가 왔다고요? 드디어 부잣집 영감이 다산댁과 합방할 마음을 먹은 모양입니다. 지금 당장 서둘러 준비하라는 안방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어서 일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산댁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하게 데워진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이런 날이 오긴 오는구나. 묘한 긴장감이 다산댁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곧 닥쳐올 운명의 그림자처럼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심장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속에 몸을 담갔지만 쉽사리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채비가 끝나고 해가 완전히 뉘엿뉘엿질 무렵 중매 할멈은 별채에 간단한 술상을 차려놓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산댁은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초조하게 손톱만 물어뜯으며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곧 헛기침 소리와 함께 도포 자락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드디어 부잣집 영감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밀려드는 수치심에 다산댁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다산댁은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산댁의 숨소리와 영감의 헛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스럭거리는 옷소리와 함께 영감이 거사를 치르기 위해 옷을 벗는 듯 했습니다. 잔뜩 긴장한 다산댁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고 곧 영감의 손이 다산댁의 옷고름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감의 거친 숨소리는 더욱 크게 울렸고 다산댁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영감님, 손이 왜 이리 차가우십니까? 다산댁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영감의 몸은 마치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가냘픈 팔다리는 듬직한 남편의 팔뚝보다 훨씬 가늘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체온에 익숙해져 있던 다산댁은 영감의 차갑고 메마른 감촉에 낯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를 치르려는 영감의 볼품없는 실체를 마주한 다산댁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나 허약해 보이는지 남편과 비교하면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처럼 몹시 왜소해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영감은 힘없이 낑낑대더니 이내 나가떨어져 버렸습니다. 잔뜩 긴장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허무한 하룻밤이 지나간 것에 다산댁은 속으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황당함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후 닷새 간격으로 영감은 꼬박꼬박 별채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는 시간을 중매 할멈과 한방에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 어느덧 둘은 미운정 고운정이 든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모. 다산댁은 어느새 중매 할멈을 친근하게 지모라고 부르며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감과의 은밀한 속사정까지 털어놓자 중매 할멈은 내 그럴 줄 알았다 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내가 모를 줄 알고? 딱 보니 밤일 제대로 못하는 영감탱이구먼. 역시 문제는 영감이었어. 중매 할멈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산댁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큰일 났어. 이러다 아들을 못 낳으면 헛고생만 하고 논 7마지기는 물 건너가는 거고 나도 속의 수수료로 받기로 한 논 1마지기를 못 받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 이거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니까. 한참을 낄낄거리던 중매 할멈이 갑자기 정색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그럼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다가는 아이는커녕 안방마님한테 쫓겨날지도 몰라요. 다산댁은 금방이라도 울 듯한 얼굴로 중매 할멈에게 애원했습니다. 아가씨, 이판사판에 딱 한 번만 위험한 도박을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러자 중매 할멈이 은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후 중매 할멈은 다산댁의 귓가에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중매 할멈의 말을 들을수록 다산댁의 눈은 점점 커졌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매 할멈의 제안은 분명 위험했지만
다산댁에게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영감과 안방마님이 보리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날 밤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 별채의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낯선 그림자가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그림자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온 그림자를 맞이한 다산댁은 손만 잡아봐도 단번에 그가 누구인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다산댁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익숙한 남편의 채취에 다산댁은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여보,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가 남편이라는 작자가 당신이 객지에서 모진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켜만 보고 있으려니 속이 문드러지는 것 같아서 밤잠을 설쳤소. 중매 할멈한테 자초지종은 대충 전해 들었소. 근데 정말 이래도 괜찮겠소? 혹시라도 들키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텐데. 남편의 목소리는 격정과 걱정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서방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논 7마지기 때문에 그 험한 꼴을 다 겪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고 빈손으로 쫓겨나면 억울해서 눈도 제대로 못 감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영감탱이 씨로는 애 못 가져요. 가망도 없는 일, 그 영감이랑 의미 없는 잠자리 계속하게 놔두실 거예요, 서방님. 다산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두 눈은 강렬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했습니다. 알겠소. 알겠어. 그동안 당신 혼자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을까. 내가 당신 뜻대로 따르리다. 이후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그동안 그리워했던 감정이 격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은 다산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다산댁 역시 남편을 힘껏 끌어안으며 그간 억눌렀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애틋한 재회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세 사람의 은밀한 밤은 점점 뜨거워져 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다 부끄럽구먼. 저 부부 금슬은 알아줘야 혀, 아주 그냥 찰떡이구먼, 찰떡이야. 저 정도 열렬함이면 틀림없이 덜컥 임신할 게 뻔해. 중매 할멈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 민망하네. 쯧, 역시 보통 부부 사이가 아니라니까. 저렇게 뜨거운데 당연히 아기가 생기겠지. 중매 할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논 한마지기는 제 손에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밤이 깊어갔고 10달 후 다산댁은 마침내 건강한 사내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영감은 세상이 떠나가라 기뻐했고 안방마님 또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던 논과 보상을 다산댁과 중매 할멈에게 넉넉히 내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두 사람 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 원래 이런 뒷거래는 입 밖에 내는 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요. 하지만 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니니 염려 마시오. 그러니 오늘 일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가서도 입 밖에 번긋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요. 괜히 내 마음 바뀌게 할 일은 만들지 마시오. 안방마님에게 비밀을 꼭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논과 보따리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다산댁은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과 뜨겁게 포옹하며 눈물의 재회를 했습니다.
중매 할멈은 종종 다산댁 부부를 찾아와 따뜻한 밥을 얻어먹으며 정을 나누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중매 할멈은 논 한마지기 덕분에 넉넉해진 살림에 어깨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이후 다산댁과 가족들은 논 7마지기를 미천 삼아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마침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가끔 영감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을 친아들을 그리워했지만 가난한 제 자식으로 사느니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거라며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부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이 묻은 채 현실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품은 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고 영감의 귀한 아들로 둔갑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심성이 착하고 인품 또한 훌륭하여 영감의 깊은 신임을 받는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영감은 아들을 끔찍이 아꼈지만 마냥 오냐오냐하며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의 기계를 키워주고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며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몸은 허약하고 밤일은 시원찮았지만 알고 보면 영감은 이 고을 제일가는 갑부인데다가 성격 또한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에 욕심내기보다는 풍류를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던 영감은 여러 명의 믿음직한 집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이 가진 사업들을 알아서 관리하도록 맡겨두었습니다. 집사들이 알아서 사업을 굴리되 이익만 잘 챙겨오라고 지시한 후 자신은 유유자적하며 풍류를 즐겼습니다. 영감은 시와 술을 벗삼아 한가롭고 여유로운 삶을 만끽했습니다. 논밭 농사는 꼼꼼한 집사에게, 건어물 도매는 발 넓은 집사에게, 그리고 젓갈 도매는 눈치 빠른 집사에게 각각 맡겨놓았습니다. 심지어 영감은 안방마님 몰래 숨겨둔 첩에게 꽤 큰 규모의 주막까지 운영하도록 은밀히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다산댁과의 은밀한 거래 이후 꽉 막혔던 안방마님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몰래 첩에게 거처까지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박물전은 일찌감치 아들에게 물려주고 경영을 맡겼습니다. 영감은 아들에게 박물전을 맡겨 사업 수완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상반기 결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사들은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장의 장부를 들고 첩이 운영하는 고급 주막에 모여 영감 앞에서 상반기 사업 실적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풍년이 예상됩니다. 나으리. 농사를 책임지는 집사는 풍년을 예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반기 이윤이 짭짤합니다요. 나으리. 건어물 도매 집사는 제법 짭짤한 상반기 이익을 자랑했고 젓갈 도매 집사 역시 질세라 흑자 보고를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두 웃고 떠들며 각자 맡은 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유독 박물전을 운영하는 영감의 아들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청나라 상선과의 거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물 창고의 전기 소독을 깜빡하는 바람에 쌓아둔 물건에 좀벌레가 끌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죄송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모두 제 부덕한 탓입니다. 아들의 보고에 옆에 있던 집사들과 첩은 비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실룩거렸습니다. 이 녀석아, 고개를 번쩍 들어라. 네가 내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잘 들어두거라. 예로부터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라고 했고 장사 또한 마찬가지이니라. 이번 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을 한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기운 내거라. 너는 잘못을 솔직하게 고했으니 그걸로 된 것이다. 그리고 딴 집사들도 명심해라. 이윤을 많이 남겨 흑자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니라.
영감은 호탕하게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힘껏 두드려 주었습니다. 역시 우리 나으리 화끈하신 성격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까. 첩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영감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후 흥겨운 술 파는 밤이 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영감은 아끼는 귀한 술들을 아낌없이 꺼내 술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시켜 향긋한 매실주, 빛깔이 고운 인삼주, 귀한 약재를 넣어 정성껏 빚은 약주 등 진귀한 술들이 줄지어 탁상 위로 올려졌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상반기 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술잔이 한두 순배 돌자 분위기는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영감의 집사들과 첩은 영감의 술잔이 빌 때마다 아첨하는 말들을 쏟아내며 술잔을 채워주기 바빴습니다. 영감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요. 그들은 앞다투어 영감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을 맹세하는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영감은 듣기 좋은 칭찬에 기분이 흡족해져 연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잔을 입에도 대지 않던 아들은 흥겨워하는 집사들과 첩을 묵묵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 무렵 영감의 고을에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악덕 현감이 새로 부임해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그의 악행은 부임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감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영감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 현감 자리를 돈으로 산 탓에 텅 비어버린 곳간을 채우기 위해 갖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여 돈을 뜯어내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고을 현감의 명령을 함부로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영감은 현감의 끝없는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재산을 헐값에 팔아 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고 영감의 얼굴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현감의 횡포는 갈수록 돌을 더해갔습니다. 급기야 현감은 영감에게 젓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사촌에게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영감은 부당한 요구에 맞서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현감은 비웃으며 섬뜩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 이놈, 내가 탐하는 것은 내 재물이 아니다. 바로 내 놈의 목숨이니라. 내 경고를 무시하고서 무사할 성시푸냐. 결국 현감의 협박을 거절한 지 닷새 만에 영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영감은 절망에 빠진 채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절망감이 그의 짓눌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계절은 덧없이 2번이나 바뀌고 세상과 단절된 채 희망 없는 나날을 보내던 영감은 아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 문을 나선 영감을 맞이한 것은 거짓말처럼 폭삭 망해버린 그의 사업장들이었습니다. 영감이 감옥에 갇히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딴 세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안 사람은 영감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짐 보따리를 싸 친정으로 도망쳐버린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애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첩은 간사하게도 벌써 악덕 현감에게 아양을 떨어 그의 새 첩실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믿었던 집사는 영감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기름진 논밭을 모조리 팔아 재배를 불리고 종적을 감춰버렸고 다른 집사들과 젓갈 도매상 집사 역시 젓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을 헐값에 현감에게 넘겨버리고 야반도주해버렸습니다.
한때 온 고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고을 제1의 갑부 영감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들 홍의가 아버지 영감을 감옥에서 빼내오기 위해 동분서주하느라 잠시 사업에 소홀했던 사이 간악한 심보를 가진 집사들과 첩은 제 살 길을 찾아 야반도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허탈한 웃음을 힘없이 지었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덧없다. 덧없어. 사람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그 녀석들 내 앞에서 온갖 충성을 맹세하고 아첨을 떨더니만 죄다 배신하고 떠나다니. 이제 내 곁에 남은 것은 오직 너 하나뿐이구나. 영감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힘없이 중얼거리며 붉어진 눈시울을 애써 감췄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만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상념에 잠겨 괴로워하던 영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들 홍의가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주무시지 않고 웬일이십니까? 아버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귀한 물건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아직도 건재하십니다. 여전히 이 고을 제1의 부자이십니다. 지금은 잠시원님의 눈을 피해 몰락한 것처럼 위장하고 계실 뿐입니다. 제가 가져온 장부를 한번 펼쳐서 봐주시겠습니까? 아버님. 여기 아버님께서 옥에 갇혀 계셨던 지난 2년간 제가 밤낮으로 땀 흘려 읽어온 박물전의 순이익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액수가 자그마치 뿐만 아니라 젓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에서 몰래 빼돌려 숨겨두었던 막대한 이문 역시 제가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겨 꼼꼼하게 챙겨두었으니 현감에게 강제로 빼앗긴 사업장들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빈 껍데기일 뿐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알짜배기 노른자 사업과 거래처들은 이미 제가 따로 빼돌려 안전하게 확보해 두었으니 걱정은 씻어버리십시오. 아버님. 아들의 믿음직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영감의 캄캄한 절망 속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아들아, 정말이냐? 첩에게 빼앗긴 고급 주막 역시 제가 반드시 되찾아올 것입니다. 아버님. 그 간악한 첩이 아버님께는 쥐꼬리만큼만 보고하고 뒤로는 질 나쁜 싸구려 술의 향료만 잔뜩 섞은 청주를 귀한 술이라고 속여 폭리를 취해온 사실을 제가 모를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버님께서 옥에 갇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계실 때 고을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괴질이 한번 크게 돌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괴질의 원인이 바로 첩의 주막에서 몰래 팔던 싸구려 술 때문이라는 흉흉한 소문을 이미 제가 미리 고을 전체에 퍼뜨려 두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입담 좋기로 소문난 이야기꾼들을 이미 매수해 두었으니 아마도 소문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겁니다. 조만간 첩의 주막은 괴질의 진원지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제 아무리 악독한 현감의 첩이라고 할지라도 조정에서까지 심각하게 여기는 괴질의 진원지를 덮어두고 넘어갈 수는 없을 테니 첩은 꼼짝없이 관아에 붙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게 될 겁니다. 조만간 나머지 도망친 간신배 같은 집사 녀석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 또한 빈틈없이 취할 것이니 부디 아버님께서는 이제 모든 걱정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건강부터 챙기시는 데만 힘쓰십시오. 아들의 복수심에 불타는 듯한 치밀한 계획은 완벽해 보였고 그의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의 기특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영감은 감격에 북받쳐 뜨거운 눈물을 뚝뚝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영감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말없이 아들의 넓고 듬직한 등을 두드려주며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보필하며 아버지의 사업 재건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혼신의 힘을 쏟아 도왔고 아버지의 재산을 꿀꺽 삼키고 도망쳤던 간악한 집사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법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아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영감은 잃었던 기력을 되찾았고 그 이듬해 악덕 현감의 끊임없는 탐욕과 악랄한 수탈을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선 고을 사람들의 정의로운 외침 덕분에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에 의해 악덕 현감은 파면당해 고을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고 영감은 마침내 고을 제1의 갑부 자리를 되찾으며 너끈히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효심 깊은 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영감은 이후로도 아들과 함께 번성하는 사업을 굳건히 꾸려나가며 아들이 어여쁜 배필을 맞이하여 혼이 나는 날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햇살 따스한 만포의 언덕배기 아래 아이 낳기로 유명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다산댁이라 정겹게 불렀습니다. 다산댁은 해맑은 미소와 맑은 눈을 가진 햇살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억척스럽고 따뜻한 마음씨는 온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산댁은 슬하에 6 아들을 두었는데 부부 사이가 매우 좋았고 다산댁의 잉태 기운이 어찌나 강한지 막내가 젖을 뗄 때쯤이면 어김없이 새 생명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6 아들은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희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다산댁의 어깨는 늘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산댁의 복 많음을 임모아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고생을 짐작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그 누구보다 좋았고 아이들 형제 또한 끈끈했지만 집안 살림은 늘 팍팍했습니다. 입이 6이나 되니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끼니조차 제대로 잊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텅 빈 쌀독을 볼 때마다 다산댁의 마음은 숯검댕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없을 때 느끼는 무력감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듯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땀 흘려 가꾼 곡식마저 흉년으로 턱없이 부족하자 다산댁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어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웬 늑수그레한 중매쟁이 할멈이 다산댁 집 앞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쓴 중매 할멈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밖에 없는 집의 중매라니 다산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니, 중매 할멈이라니. 우리 집은 지금 혼담 같은 거 논할 때가 아닌데요. 혹시 댁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중매는 돈 많은 집에서나 하는 건 줄 알았기에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이고, 다산댁, 내 헛걸음은 안 한다오. 저 건너 마을 만석군 부잣집 영감님 소문은 들었겠지? 돈은 많다만 아직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속이 타들어 간다더구먼. 중매 할멈의 눈은 기름을 발라놓은 듯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음흉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다산댁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자식 없는 부인은 빽만 믿고 첩도 못 들이게 하면서 뒤로는 씨바지를 찾는 눈치더라.
어쩌다 그 이야기가 내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조건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팔도를 넉 달이나 돌아다녀도 감감무소식이래. 그러다 다산댁 소문을 듣고 나를 보낸 게지. 다산댁만큼 아이 잘 낳는 여자는 없을 거라면서 말이여. 시바지라는 말에 다산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은 듯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니, 시바지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도 있고 자식도 여럿 딸린 몸인데 어찌 그런. 다산댁은 손사래를 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만도 못한 짓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중매 할멈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쯧쯧. 하지만 중매 할멈이 제시한 조건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을 낳아만 주면 밭 7마지기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논 7마지기. 그 말은 가난에 지친 다산댁의 귓가에 뇌성병력처럼 울렸습니다. 엄청난 보상에 다산댁은 처음처럼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보릿고개의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다산댁에게 논 7마지기는 꿈에서나 나올 법한 거액의 재산이었습니다. 당장 굶주린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다산댁에게 중매 할멈은 자신이 나루터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테니 밤이 깊어지기 전에 결정해서 알려달라며 뒤뚱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중매 할멈이 사라진 뒤에도 다산댁은 멍하니 서서 논 7마지기라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붉은 노을이 다산댁 집 지붕 위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다산댁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차가운 온기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6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논 7마지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끈적한 엿처럼 달콤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논 7마지기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 땅만 있다면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릴 일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산댁의 눈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삐쩍 마른 아이들의 팔다리가 자꾸만 밟혔습니다. 아이들의 앙상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에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더니 어쩌다 이런 망측한 제안이 나한테까지 굴러온 건지. 다산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영감의 시선이 마치 목덜미를 간지리는 것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논 7마지기라는 달콤한 보상이 걸린 추악한 거래. 그것은 다산댁에게 절망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다산댁의 마음속 갈등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달빛은 싸늘하게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멍석에 기대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별도 그녀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밭에서 콩을 매던 다산댁의 남편이 땀투성이가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끙끙 앓던 속마음을 털어놓듯 오전에 중매 할멈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순박한 남편은 탁배기 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글 공부라도 시킬 수 있다며? 소원이 없으련만. 내가 무능한 탓에 당신만 고생시키는구려. 미안하오. 남편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묻은 남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